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림프입니다. 제가 진짜 찐텐으로 기분 좋아서 카메라 켜는 거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뭐 막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급하게 진짜 집에 들어오자마자 찍을 수 있는 여건 되자마자 바로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동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팀이 2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여자축구 유튜브도 하고 있고, WK 리그 중계방송도 하고 있고, 또 팬으로서 뭐 여러 가지 각급 대표팀들, 뭐 연령별 선수들 다 팔로우를 하고 막 여자축구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지만, 이렇게 막 일하고 또 좋아해서 따라다니면서도 제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기쁨에 차서 막 박수를 치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정말 너무 행복해서 박수를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결과를 일단 만들어준 대표팀 선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신상훈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동아시안컵 리뷰 영상을 그래서 오늘 찍어볼 건데 간단하게 상황을 먼저 좀 짚어보죠. 오늘 마지막 라운드 하기 전까지 일본, 중국, 대한민국, 그다음에 대만 이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중국이 승점 4점씩 그리고 대만이 승점 없었고요. 대한민국이 승점 2점이었죠. 2무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일본이랑 중국이 비겨주고 우리가 이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일본이랑 중국이 비기는데 어떻게 비겨야 되냐면 골을 많이 안 넣고 비겨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따지는 순서가 이렇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승점을 당연히 따집니다. 승점 다음에는 승자승을 따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되려면 일본이랑 중국 중에 어느 한 팀이 이기면 안 돼요. 두 팀이 비겨서 승점 5점으로 맞춰주고 승점 2점이었던 우리가 대만을 잡으면서 승점이 5점으로 뿅 하고 튀어야 돼요. 멋있죠? 자, 근데 이 5점, 5점, 5점 세 팀이 5점으로 다 똑같아진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따지느냐? 승자승을 따지는데 일본, 중국이 비기면 일본이랑 중국이랑 대한민국 세 팀 간의 승자승에서 세 팀이 다 2무로 승점이 똑같아져요. 2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뭘 따지냐? 동률팀 간의 경기에서의 골득실을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2무 잖아요. 무승부만 했는데 무슨 골득실이 있겠어요? 다 플러스 마이너스 0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그럼 2무 상황에서 어떤 팀이 유리하냐? 다득점 팀이 유리합니다. 승자승에서 다음으로 따지는 게 승자승 시 승점, 승자승 동률팀 간의 골득실, 그 다음이 승자승 동률팀 간의 다득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득점을 따졌을 때 우리가 1위가 돼야지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대만한테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동률팀 간의 다득점은 안 바뀌죠. 우린 이미 중국이랑 일본이랑 경기를 끝낸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동률팀 간 다득점에서 우리가 지금 3골인 상태에서 일본은 동률팀 간 다득점 1골인 상태고 중국은 2골인 상태인데 일본과 중국이 만약에 1대1로 비긴다. 그러면 이제 2대2로 비긴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동률팀 간에 4골을 넣어서 중국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비긴다. 그럼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또 동률이 돼서 그 다음을 또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 못 따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하여튼 또 복잡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0대0으로 비긴다. 그러면 동률팀 간의 다득점 보세요. 일본은 1골이 되고 중국은 2골이 되고 우리는 3골이잖아요. 우리가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기를 하기 전에 이미 중국과 일본이 0대0으로 비겨줍니다. 이렇게 맛있을 제가 표현이 너무 저급했네요. 근데 뭐 이렇게 좋을 수가. 우승을 하기 위한 판이 다 깔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 좀 부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막 3골 4골 넣고 이길 필요 없이 그냥 딱 한 골만 넣고 어떻게든 걸어잡아서 이겨도 일단 무조건 우승은 확정이 되는 상황. 아주 편안한 상태로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일단 깔렸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를 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약간 전반전 답답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했죠. 경기별로 한번 좀 돌이켜볼까요? 1경기 중국전에서 2대2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건 직관을 했어요. 빅보드에서 열렸는데 직관을 했고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몰아붙였는데 콜롬비아전 2경기를 다 직관했을 때랑 이번 중국전이랑 직관한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크게 달랐던 게 뭐냐면 일단 경기장이 바뀌어서 보기가 편했습니다. 빅버드가 너무너무 경기 보기 편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여자축구 대표팀 경기 수원삼성 팬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뭐 시즌 중이 아니라면 빅버드에서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 또 수원 팬분들이 많이 싫어하실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경기 보기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장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관중석과 경기장의 거리가 좀 가까운 경기장들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진짜 콜롬비아전이랑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요.
사이드 플레이가 됩니다. 중국 선수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선수들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피지컬만 놓고 봤을 때 콜롬비아 선수들보다는 중국 선수들이 사실 우리가 상대하기 더 수월한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강채림이나 왼쪽에 문은주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역습이 어느 정도 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 브레이킹이 되고 라인 사이로 스루 패스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콜롬비아전에서는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재미가 없었는데 중국전 보니까 확 보는 맛이 좀 생겼어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됐던 게 아시아권 팀들이랑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라인 브레이킹이나 빠른 역습 위주의 플레이가 가능하구나. 사이드 윙 플레이가 가능하구나. 좀 더 아시안컵은 볼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사실 대표팀 경기 뭐 스페인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콜롬비아나 이런 팀들이랑 하는 거 보면 좀 힘들긴 했거든요. 근데 아시아 팀들이랑 하는 거 보니까 경기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딱 처음 들었던 게 바로 중국전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선제 실점은 했지만 너무 뭐 원더골이 들어가서 그건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 또 빠르게 후반전 초반에 장슬기 선수의 만회골이 들어갔고 또 다시 실점을 했지만 코너킥에서 다시 실점을 했지만 야 진짜 지소연은 지소연이에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딱 슈팅 공간이 나왔는데 그렇게 침착하게 그렇게 멋진 슈팅을 꽂아 넣을 수가 있나요? 진짜 너무 멋진 슈팅 직관에서 봐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랑 정시욱 캐스터랑 둘이 같이 직관에 갔는데 그날 직관 가서 목이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중계가 있어가지고 그 중계들을 목 쉰 상태로 약간 잠긴 상태로 했는데 프로페셔널 하지 못했죠. 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지소연 선수가 그렇게 골을 넣어버렸는데요. 어떻게 소리 안 질러요? 뭐 방법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연의 극장골을 보고 소리 안 지르는 방법, 요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논리적이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했고 의자를 막 두들기면서 뒤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얼싸안고 좋아했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국가대표 경기 보면서 짜릿한 희열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중국전 끝나고 나서 이걸로 됐다. 이번 동아시안컵 뭐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랑 이 정도 명승부 펼쳤으면 그리고 그걸 내가 직관했으니까 나는 이걸로 뽕 뽑았다. 만족했어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제가 이 경기는 못 봤는데 일본전 1대1 무승부를 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일본 팀이 그래도 베스트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외 여자 축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네임드 선수들 몇 명은 들어봐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엔트리에 없더라고요. 뭐 그건 맞지만 그래도 일본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보다 여자 축구 선수풀이 10배, 100배 이상 많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2군, 3군 선수들이라고 해도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또 일본도 내년에 아시안컵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풀전력에 가까운 선수들일 거예요. 아마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경기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뭐 선제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정다빈 선수의 득점으로 또 골로 정다빈이 넣었어요. 정다빈 선수의 득점으로 1대1 동점 무승부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태백에서 중계를 하고 상주에 농구 경기 중계를 하러 이동하던 중에 정다빈 선수의 골 소식을 듣고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문은주의 집념 너무 멋있었고 정다빈 선수의 딱 하나 돌려놓는 그 마무리. 사실 정다빈 선수가 대학 무대나 고교 무대에서 제가 봤던 골 장면들도 막 혼자서 메시놀이 하면서 골 넣고 이런 장면들은 생각보다 많이는 없었어요. 근데 헤더 한 방, 터치 한 번, 이 한 번의 터치로 인한 골을 정말 잘 만들어내는 선수가 정다빈이거든요. 정다빈의 장점이 딱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정다빈 선수의 플레이를 사실 아직 WK리그 팀이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지금 노르웨이 진출을 확정 지었지만 아직 소속팀이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많이 못 보셨던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정다빈은 그렇게 골 넣는 선수입니다. 진짜 딱 그 장점을 제대로 살린 득점이었어요. 어쨌든 일본전 1대1 무승부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뭐 오늘 대만전은 전반전 답답했지만 후반전에 문은주랑 강채림 나오면서 사이드 플레이가 원활하게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거기서 파생된 강채림이 PK 얻어내서 지소연이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득점은 장슬기 선수가 또 넣었죠. 장슬기는 진짜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대단하더라고요. 지소연 장슬기 두 선수 때문에 이번 이 동아시안컵 기간에 제가 진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 눈물 났습니다. 진짜예요. 저 F가 한 80%라서 저는 이거 축구 경기 보면 많이 울거든요. 근데 진짜 지소연 장슬기 때문에 좀 제가 울 뻔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울 뻔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대회 내용은 좀 이랬고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또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대회 리뷰 좋죠. 뭐 경기 내용에 대한 리뷰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경기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미시적인 시각은
해설위원분들도 잘 해주실 수 있고 경기 안에서 이미 다들 많은 팬분들께서 보셨을 테니까 뭐 그거는 사실 뭐 제가 크게 더 이야기할 게 없고 이렇게 짧게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성이 어떠냐 이게 한 걸음 딱 떨어져서 보자 이거죠. 신상호 감독 부임 이후에 우리 대표팀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그 방향성이 괜찮은가 이거를 지금 점검하는 대회가 동아시안컵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 지금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잖아요. 지금 깔 게 없습니다. 지금 비판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성 측면에서 물론 경기 안에서는 중국전에서 선수 교체 타임이 좀 늦었다고 봐요. 선수 교체 빨리 했으면 중국전도 두 번째 골 실점 안 하고 이길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밀리는 분위기가 한 10분, 20분 됐는데 선수 안 바꾸고 그냥 버티시더라고요. 답답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경기를 더 치르면서 나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팀이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 방향성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지금 신상호 감독님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좀 돌이켜 보자고요. 신상호 감독님 부임했을 때 어땠습니까? 콜린벨 감독 말미에 백스리를 섰다가 백포를 섰다가 또 백스리 구성도 막 어떨 때는 뭐 고유나가 뜬금없이 백스리 가운데를 섰다가 어떨 때 뭐 이은영이 오른쪽 스톱볼을 섰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예,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안 됐냐면 사실 우리가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팀은 플랜 A가 명확한 팀이다 아니면 이 팀은 변화무쌍한 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변화무쌍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플랜 A, B, C 정도 중에서 변화를 가져가요. 근데 그것도 사실 소속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호흡 맞출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플랜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대표팀은 호흡 맞출 시간이 길어요? 아니잖아요. 잠깐 소집해서 훈련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포메이션에 어떻게 길들여지겠냐고요. 아무리 선수들 능력이 뛰어나도 그 선수들의 능력을 100% 발휘를 못하죠. 근데 콜린벨식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플랜 A도 없었을 뿐더러 플랜 B, 플랜 C, 플랜 D 경기 나올 때마다 무슨 플랜을 지금 경기 수대로 지금 가져갔었어요. 경기 안에서도 뭐 전반전 후반전 다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수를 뽑는 것도 선발의 기조 자체가 나는 리빌딩을 할 거야 도 아니고 나는 지금 이 멤버로 윈나우를 할 거야 도 아니고 리빌딩을 할 건데 막 고교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당장 즉시전력감이 아닌 선수들을 데려다 놨다가 쓰지도 않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대표팀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 안에서 물론 반짝거리는 재능들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대표팀 경기도 다 봤고 WK리그 경기도 진짜 한 경기도 안 빼고 다 봤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었던 연맹대회 엘리트 경기들은 다 봤는데 거의 다는 아니에요. 거의 다 봤는데 그런 저한테도 국가대표 베스트 11 써보세요 하면 저는 절반도 못 채웠을걸요. 왜냐면 그때는 국가대표의 베스트 11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WK리그 경기들이랑 국가대표 경기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 신상호의 베스트 11을 써보세요 하면 쓸 수 있을걸요? 전 이게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11이 생겼어요.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플랜 A와 플랜 B가 명확하게 있고 어떨 때 플랜 A를 가동을 하고 어떨 때 플랜 B를 가동하는지도 명확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느낀 바로는 플랜 A는 백포입니다. 이 백포는 아시아 팀들 혹은 우리랑 전력이 비슷한 팀들 피지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우리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상대들을 상대로 꺼내들어줘요. 백포. 플랜 B는 백3입니다. 3-4-3에 가까운 형태인데 이건 언제 꺼내들어지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수비에 집중을 해야 하는 팀들 공격하는 시간보다 수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팀들 예를 들면 콜롬비아 예를 들면 호주 같은 팀들한테 백3를 사용을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딱 이 감독이 생각이 있구나가 딱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부임했을 때부터 고민을 치열하게 하면서 아시안컵 이전에 이 체계를 좀 갖춰놓고 선수들을 다양하게 선발을 그 전까지 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에 적합한 선수들이 누구인지를 그 전까지 옥석 가려내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숨겨져 있던 재능들을 좀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플랜을 가지고 경기에 딱 들어갔을 거라는 게 지금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거죠. 지금 신상훈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들을 보면. 실제로 콜롬비아전에서는 두 경기 다 백3로 나섰고요. 그리고 이번 동아시안컵 3경기에서는 중1대 상대로 전부 다 백4로 나섰어요. 전부 다 4-2-3-1 혹은 4-3-3에 가까운 형태로 나섰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렇게 점점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선수들을 선발을 했고 그 새로운 선수들이 세대 교체의 주축이 될 수 있는 나이대의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20대 중반의 선수들 뽑으라고 제가 콜린벨 마지막에 비판하는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그
90한 6년생부터 96년생이 마지노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90한 6년생부터 2004년생 어리게는 2005년 6년생까지의 선수들 그 연령 바운더리 내의 선수들을 좀 뽑아놔야 유의미한 선수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소집마다 그 연령대에서 새롭게 발굴되는 얼굴들이 등장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상우 감독 첫 번째 경기가 일본 평가전이었죠. 그때 노진영 선수 발굴했습니다. 지금 백포에 한 자리 차지했죠. 스페인, 캐나다, 카르타헤나 평가전 원정 갔을 때 김신지 발굴했고 김진희 발굴했고 문은주를 왼쪽 윙 주전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핑클레이디스컵 있었죠. 이때 생각보다 전력이 좀 열세 있는 팀들을 만나다 보니까 과감하게 신진 선수들 발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선수가 정다빈 그리고 지금은 부상으로 못 뛰지만 신나영 같은 선수들 있었어요. 호주 평가전은 생각보다 그 이전의 선수들을 좀 그대로 데려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콜롬비아 국내 평가전에서 다시 스텝업하는 선수들이 나옵니다. 바로 부상으로 대체 발탁됐던 전은아 부상으로 대체 발탁됐던 정민영 골을 넣으면서 확실한 인상을 남기죠. 그리고 고유진 리그에서 폼이 좋았는데 콜롬비아 평가전에서 확실한 깊은 인상 남깁니다. 그리고 박수정까지 박수정 선수도 이번에도 뽑혔는데 동아시안컵은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했죠. 그 다음 동아시안컵에서 자기 자리 찾은 선수 누구냐? 김민지, 전유경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나갔을 때 자리를 확실히 잡았죠. 그러니까 소집마다 한두 명 정도의 선수가 한 대여섯 명 정도를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 한두 명 정도의 선수가 레귤러 멤버로 스쿼드에 남아요. 그리고 그 새롭게 남는 선수들이 전부 다 젊은 선수들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선수들이 뭐 노진영, 김신지, 김진희, 문은주, 정다빈, 신나영, 정민영, 고유진, 박수정, 김민지 요 정도 선수들이었거든요. 죄다 젊죠. 죄다 96년생 미만의 젊은 선수들, 세대교체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신상호 감독 체제 하에서 본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부여받은 거예요. 콜린벨 감독이 뭐 김세현 선수 물론 훌륭한 선수입니다만 김세현 선수 뽑고 권다은 선수 뽑고 그다음에 뭐 고등부에서 홍소연 선수 뽑고 신선하긴 했죠. 근데 그 선수들 국대에서 자리 잡았냐고요?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신상훈 감독이 새롭게 발탁한 선수들은 전부 다 국대에서 자기 쓰임새를 실전 경기에서 입증을 해냈어요.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상훈 감독은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플랜 A와 플랜 B를 확실히 했어요. 두 번째, 세대 교체의 주축이 될 선수들을 한 거의 뭐 10명 이상 발굴을 해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동아시안컵에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과정이 좋다고 해서 늘 결과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팬들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 과정이었다고 해서 결과가 100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80이라는 평균치를 기대하고 있는데 100점짜리 과정으로 준비를 해도 경기 당일날 삐끗해서 7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이랑 축구 감독이 정말 잔인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동아시안컵 준비 과정은 제가 생각했을 땐 준비 과정이 거의 뭐 95점, 98점, 100점에 가까운 준비 과정이었고 결과도 뭐 우승을 했으니까 100점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90점 이상 줄 수 있겠죠.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과 결과였고 두 개를 다 가져왔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준비 과정을 가지고 만약에 아시안컵으로 가요. 갔을 때 뭐 하나 두 개 삐끗하고 뜻밖의 부상 선수가 나오거나 퇴장 변수나 PK 변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비판을 받고 욕을 먹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좋은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설사 아시안컵에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때 비판을 하더라도 이 과정은 기억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신상훈 감독이랑 계속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 이 좋았던 과정에 대한 가중치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만약에 결과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결과가 잘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어떤 포메이션으로 지금 자리가 잡혀 있는지 좀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 동아시안컵이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가장 유의미한 시험 무대였다고 봅니다. 동아시아의 강팀들이 나왔고 물론 서아시아권 팀들은 안 나오긴 했지만 또 호주는 없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팀들이랑 담금질을 했고 뭐 대만 같은 팀들 조별 예선에서 만날 수 있는 팀들이랑도 연습 경기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실전 같은 환경에서 연습 경기죠. 그러니까 이 경기들을 통해서 나왔던 우리의 베스트 11을 한번 돌이켜보자 이거예요. 베스트 11이 일단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우리 대표팀 리빌딩하고 있는 팀인데 베스트 11이 있어요. 그것도 뉴페이스들이 많이 포함된 베스트 11이 말이죠. 일단 골키퍼 김민정 선수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소득이죠.
콜린 벨시기의 주전 골키퍼 김정미 선수였는데 사실 다음 세대를 믿고 맡길 키퍼는 아니었잖아요. 좋은 키퍼지만. 근데 다음 세대에 확실한 주전 넘버원 골리 김민정이 스텝업을 했고 그 밑을 바치고 있는 훌륭한 세컨 키퍼 류지수, 정말 훌륭한 서드 키퍼 우서빈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골키퍼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백포라인 볼까요? 아시아권에선 장슬기 깡패입니다. MVP 수상을 했는데 저는 와 진짜 이건 발롱도르 줘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볼 운반이면 운반, 오프더볼이면 오프더볼, 그리고 동료들을 독려하는 이제 리더로서의 모먼트까지 장슬기 선수가 너무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줘서 이번 MVP 이견의 여지 없습니다. 두 골 포함해서 너무 좋은 활약 장슬기 선수, 우리의 주전 백포의 왼쪽 풀백이었고요. 센터백은 누구냐? 노진영 고유진 조합을 믿고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 경기에는 고유진 김미연 조합이 나오긴 했는데 김미연 이민화 선수가 그 바로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신나영 선수도 뭐 건강하다면 당연히 고려 대상이겠죠. 신나영 선수는 아마 백스리에서 조금 더 많이 기용을 받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백포일 때는 피지컬과 스피드가 괜찮은 고유진과 노진영 조합을 주전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실점 장면에서의 불안함도 좀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번 대회 수비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중국전 2실점, 일본전 1실점이 나왔고 그 장면들이 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예방이 가능한 장면이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더 발을 맞출 필요는 있지만 확실한 주전 조합은 나왔다. 노진영, 고유진이 주전으로 자리 잡힌 상태에서의 경쟁 이렇게 봐야 되겠고 우측 풀백은 김혜리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포지션은 여기에요. 김혜리 선수가 마지막 대만전은 진짜 잘했습니다. 축구 도사의 면모를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전이었죠. 중국전이 사실 저는 무승부가 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혜리 선수가 속된 말로 앵꼬가 났는데 그 부분을 빨리 갈아 끼워주지 못해서 이랬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김혜리 선수가 경쟁적인 레벨에서 90분 풀타임을 뛰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약점이 있고요. 분명히 장점도 너무 많은 선수지만 이 선수의 약점을 가려줄 수 있는 용병술이 나와야 김혜리 선수가 더 빛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혜리를 만약에 올려서 쓸 거면 거의 뭐 미얀마나 뭐 베트남이나 오늘 만났던 대만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팀들 상대로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수비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일본이나 중국처럼 호주처럼 우리가 공격했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고 계속 왔다 갔다 뛰어줘야 되는 경기에서는 김혜리보다는 적합한 카드가 필요하다. 아니면 김혜리 한 60분까지 뛰게 하고 나머지 30분을 책임져줄 선수가 필요하다. 그게 뭐 추효주가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대체자가 됐든 찾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뭐 여튼 근데 김혜리 선수는 뭐 워낙 15년 이상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주전 라이트 백이었고 황금 세대에 남아있는 거의 한 두세 명 정도의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니까 분명히 또 리스펙을 받아 마땅한 선수고요.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도 맞죠. 주전 우풀백도 든든합니다. 세 명의 미드필더 볼까요? 이번 대회에서는 주전으로 나왔던 게 정민영, 이금민, 지소연이었어요. 지소연과 정민영이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 이금민은 원래 제가 알기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이금민은 스톱이었거든요. 근데 윙으로 내려오더니 메짤라로 내려오더니 이번 소집에서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축잘 자리라고 나쁘지 않다. 피지컬도 괜찮고 공도 잘 차고 시야도 괜찮아서 이금민 선수가 빌드업 장면에서 약간씩 불안한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이거는 뭐 하나의 시스템이 잡히고 그 시스템대로 계속 경기를 이어가다 보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나아질 거다라고 보고요. 이금민, 정민영, 기소연 조합에 여기에 들어와 줄 수 있는 선수가 뭐 리그 내에서는 전은아 아니면 이영주 이제 경주 한수원으로 이적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자원으로는 김신지 뭐 요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세 선수가 그 뒤를 든든하게 받치는 그리고 톱 자원 전방 3명의 자원은 왼쪽 문은주 오른쪽 강채림이 확실한 주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그렇기도 하고 왜냐면 첫 경기 강채림이 아쉬웠던 거 맞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보니까 확실히 강채림이 있을 때 없을 때가 다릅니다. 제일 빠르고요. 제일 우측면에서 침투를 가져가는 타이밍에 대한 이해도가 좋고요. 또 중앙 미드필더들이랑 호흡이 잘 맞아요. 올해 또 같이 뛰어봤잖아요. 이금민이나 지소연이랑 호흡을 잘 맞춰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김민지랑 합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김민지가 가운데 있을 때, 강채림이 우측에 있을 때 이 합이 생각보다 좋아요. 강채림 우측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베스트가 아닌가. 최유리가 부상 복귀해서 어느 정도 폼을 보여주느냐도 국내 복귀해서 어느 정도 폼을 보여주느냐도 물론 물음표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강채림이 1팩이 맞는 것 같아요. 왼쪽에 문은주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일본전에서 골 못 넣었던 거 아쉽죠?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가지고
공격수를 비난하면 사실 비난을 하고 싶죠. 팬들 입장에서 비난을 하고 싶은데 그 선수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고 그 선수가 속한 팀이 진심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면 그런 골대 맞는 실수 결정적인 장면에서 하나 그거 결과론적인 거 가지고 너무 깎아내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주 선수 움직임 좋았고요. 결과론적으로 어시도 만들어냈고요. 빠르고 피지컬 좋고 헤더 경합도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속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왼쪽 나와줄 수 있는 자원들 가운데는 문은주 선수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뒤를 바치는 게 제 생각에는 현슬기나 박수정이 될 텐데 그 두 선수보다는 지금은 문은주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인데 가운데가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제일 많이 바뀐 자리 중에 하나죠. 가운데 공격수. 처음에 전유경이 나왔는데 너무 아쉽죠. 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유경 선수가 어린 나이고 그 이전까지는 대학부 경기만 소화를 하다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정규 리그를 뛰면서 대표팀도 계속 발탁이 돼가지고 국내랑 노르웨이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심지어 노르웨이 15도에서 뛰다가 대한민국 32도, 34도 이런 데서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어린 선수한테 좀 부담이 되는 스케줄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할 때 표정도 너무 이제 막 죽상이 되어 있던 걸 봐가지고 좀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부상을 당해서 좀 관리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나중에 드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잘 회복을 해야 되겠죠. 전유경 선수가 중앙에 나왔었고 근데 이거는 뭐 가타부타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어서 좀 보고 싶었는데 아쉽고요. 근데 콜롬비아전에서의 전은경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상대가 뒷공간이 많을 때 그리고 윙포워드들의 전진이 약간 막혀있을 때 직접 침투를 가져갈 수 있는 유형으로서 전유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색깔로서의 스트라이커로 김민지가 있었죠. 김민지는 어떤 유형이었느냐? 내려와서 연계해주는 스트라이커였어요. 김민지를 어떤 역할로 보고 뽑았나 했더니 이런 역할이었더라고요. 김민지가 나왔을 때 어떤 게 좋았냐면 좌우측 윙포워드들이 살아났습니다. 우측의 강채림, 왼쪽의 문은주가 둘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민지가 또 하나의 장점이 전방 압박이에요. 진짜 잘합니다. 서울시청 이번 시즌의 원동력 중에 하나는 김민지, 서현민, 강채림, 한태경의 한채린, 강태경의 전방 압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방 압박을 잘하는 김민지를 데려다 놓으니까 확실히 일본도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김민지도 톱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보여줬고 여기에 잠깐 나왔던 게 정다빈이죠. 정다빈 선수는 터치로 마무리를 가져가는 어떤 그런 이 해결사로서의 능력을 보여줬죠. 각자의 장점들이 다 있었습니다. 정다빈도 물론 연계가 안 되는 선수가 아니고 압박이 안 되는 선수가 아닌데 뭐 자기의 가장 큰 특장점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색깔이 톱자원들에서 나와가지고 이 젊은 세 선수가 경쟁하는 체제 좋고요. 여기에 하나 추가가 된다면 만약에 최유정 선수가 들어올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조금은 걸리는 게 있죠. 92년생의 최유정. 리그 퍼포먼스는 너무 좋지만 지금 몸 상태 이슈가 약간 있기도 하고 문미라나 최유정 선수는 나이도 좀 있어서 좀 안 뽑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인 틀이 딱 잡혀있는 우리 대표팀의 4-3-3 내지는 4-2-3-1 요게 아시안컵에서의 베스트가 될 것 같고요. 아시안컵까지 이제 좀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 두어 번 정도의 소집을 더 하면서 어느 정도 뉴페이스들이 더 치고 올라오느냐 요걸 보는 재미가 신상호를 지켜보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영주나 최유리나 이런 베테랑 선수들 부상에서 복귀하고 폼을 끌어올리면서 다시 합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지금 약간은 좀 덜 정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센터백 조합에 어떤 선수들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 지켜보면서 남아있는 이제 하반기의 국가대표 같이 응원하시죠. 지금 제가 급하게 찍는 영상이라서 아시안컵까지 지금 어느 정도 A매치 소집이 남아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는 또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급하게 빨리 올리려고 찍는 영상이니까 뭐 요 정도로 이야기를 마칠게요. 신상호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감독 선임, 국내 감독 선임한 거, 그동안 여자축구 쭉 팔로우 되어 있던 감독 선임한 거,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감독 선임한 거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령별 대표팀이나 국내 리그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수들까지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서 상식적인 선 안에서의 세대 교체 그리고 구황금 세대와 새롭게 떠오르는 이 U20 황금 세대 간의 적절한 조화 잘 이루어내서 내년에 있을 아시안컵에서 진짜 좋은 성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동아시안컵 리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응원하시느라 너무 수고했고요. 오늘은 즐기자고요. 예스!